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진술한 유일한 이유는 가정 불화죠. 경찰이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남성은 오늘 오후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발적으로 나오는 주변 정보를 통해서 범행 동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의 행적에 대해서 말끔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단순 도주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실탄이 장전된 총기로 무얼 하려고 했는지, 아들 집에 출발하기 전에 설치한 폭발물은 또 무슨 목적이었는지, 오늘도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범행 전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도봉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제작하여 설치한 상태였으나 경찰 특공대에서 신나던 위험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요, 조모 씨입니다. 이 60대 남성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도시 인천지법에서 그제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 조 씨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외부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법원은 피의자 조 씨의 불출석 상태로 신문을 진행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일반적인 경우는 이를테면 뭐 증거가 뚜렷하고 예. 사실상 그 뭐 부인해야 할 실익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사실 포기하는 사례도 과거에도 그 왕왕 사실 있었죠.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 CCTV의 출발부터 예. 또 행위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목격자도 수인 이상 있었고요. 더군다나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도 CCTV에 다 찍혔죠. 다 찍혔고 예. 또 경찰에 대한 저항도 다 찍혔고, 그렇다고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거의 뭐 명약환한 뭐 이런 입장에서 예. 그 본인의 지금 심정적 상태는 상당히 불안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적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영장 실질심사의 그 목적 자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무엇인가 문제가 혹시 있는지 확신이 드는지를 법관의 면전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런 것 자체를 다 포기했다. 예. 결국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근데 이건 변호사님, 가거나 않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범죄 많잖아요. 그래도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장실질심사에 통상적으로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법관에게 나의 진술을 행할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진술하든 진술하지 않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영장 실질심사로 가는 길목에서 또 취재진들에게 또 촬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사이 기자들에게 범행 동기가 뭐냐, 왜 본인의 생일날에 굳이 아들을 또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심각한 범죄를 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또 자신의 얼굴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어쨌든 아들을 지금 살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예. 영장 발부율 더욱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 뭐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유는 뭐냐, 피해자가 할 말은 없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모 씨의 현재 상태를 보면 이 부분이에요. 범행 동기가 지금 가장 궁금한데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심리는 경찰 조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포자기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성향이 상당히 그 권위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아. 나의 행위 자체에서 이 사적인 영역에 나름대로의 분명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인 것이고 이 상황에 그도 그럴 것 같은 이유 자체는 예. 이 범행의 핵심은 사실상 가족 살해인 거죠. 특히 그 이른바 존속 비속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정 내의 갈등 자체가 1, 2년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해묵은 그 예.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라이버시적 이슈일 수도 있고 예. 이것을 말하는 순간 본인의 정체성, 자긍심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말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것을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내밀한 이유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나의 체면에 대한 그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아, 치부가 드러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따가 얘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전처와의 일정한 갈등과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봄직한데 예. 그것을 알려지는 순간 본인의 이를테면 남성성, 자긍심, 체면에 대한 심각한 손상 이것 자체를 사실 얘기하기 아주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범행의 동기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예.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심리 기법과 또 그 프로파일러의 이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는 예. 그런 신문 기법에 의해서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이랬는지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해야 됨이 수사의 목적인 그렇죠. 것이고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의 진술 자체가 어쨌든 20년 전에 극단적인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일정한 그 인생 자체가 변곡점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손상 또는 자긍심에 대한 치명적 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대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를 할 수는 없어요. 경찰은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검찰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가지고 프로파일, 그러니까 신뢰 형성, 라포라고 하죠. 네. 신뢰 형성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서는 가정불화다라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자 이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라포, 이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 조사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들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양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은 저도 검사로서 많이 수사를 해봤지만 예.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 그것도 흉기가 아니라 이런 총포리를 동원해서 하는 사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신종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한 범행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저는 이 인물이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이고 남성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주와 며느리와 지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해치지 않고 아들만 정확히 살해했다는 것은 이 가족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현장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어떤 권위적인 면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행위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밝힌 동기는 이겁니다. 가정불화가 있었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들을 거론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조 씨가 약 2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그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자 조 씨가 평소 아들이 이혼은 전적으로 아버지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다만 경찰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평소 아들이 이혼 문제의 원인을 아버지로 지목했다는 보도 내용인데 어제 경찰 브리핑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정례적으로 왕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가족이 이 자리에 모인 자리 자체가 이 피해자의 생일 잔치를 그렇죠. 해주기 예. 위해서 모인 자리였잖아요. 실제로 며느리의 SNS를 보면 10년 전에도 이 생일을 맞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번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고 생일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얼마나 자주 왕래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적어도 이런 생일 같은 대소사는 챙길 정도의 왕래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족과 절연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혁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만 늘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고 지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애초에 집을 출발할 때부터 아들만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갔었을까요?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예. 이번 행위는 1차 공격 행위, 2차 공격 행위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목적은 다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일단 공통점이 있고요. 예. 1차 공격 행위가 바로 아들에게 행해졌는데 질문처럼 왜 아들에게 행해졌을까? 제가 그 추정컨대 이 전처와의 일정한 권력 불균형에서 오는 무엇인가의 그 못마땅함 또 나름대로의 불공정성 대한 응징과 복수가 있었는데 전 아내와의 권력 불균형. 네. 예. 그런데 아내가 가장 아끼는 그 대상이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대한 심각한 공격 행위와 치명적인 생명의 박탈을 하게 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이 전체에게 대한 응징 행위와 복수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왜 전체에게 직접 공격 행위를 예. 하지 않았느냐? 전체에게 직접 공격 행위를 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전체에 대한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죠. 그래요?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그 자식을 살해하는 그 부모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즉 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응징과 복수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 아들은 자신의 편이 아닌 즉 물건과 같은 그러한 이 존재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부를 향해서 이렇게 탄환을 쐈다고 하죠. 발사를 예.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설명한 그런 방식에 의하면 그럴 범직도 한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런 사례와 연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그 전처라는 인물이 사실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어서 언론 인터뷰 과거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국내 유명 에스테틱 그룹의 대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와 20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슬하에 이번에 사망한 아들 한 명, 그러니까 외아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대표가 4년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들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을 드러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살만한데 아들이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뿐이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다. 그게 엄마로서 역할이고 보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고인이 된 아들도 뷰티 관련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이 어머니가 선배 사업가로서 아들의 좀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가해자의 전 배우자였던 이 에스테틱 대표는 출장차 미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뭐 엄마로서는 당연한데 유독 좀 강조가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전 남편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인터뷰 때 했는데요. 예. 내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의 대학 등록비도 내가 벌었어야 됐고 생활비까지 내가 모두 벌었어야 돼서 굉장히 고생스럽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사업까지 구상했고 돈을 모으는데 상당 시간 동안 노력했고 고생을 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이제 했냐면 사고 치는 가족이 있어서 큰 돈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아들에 대한 애정 섞인 부분에 대한 언급, 그런데 남편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가 벌어야 돼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사고 치는 가족을 전 남편을 지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렇듯 이 부부 사이의 권력 관계가 이 아내가 훨씬 더 권력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 당신 때문에 나는 고생했고 생활비도 내가 모두 벌어야 되고 이 집의 가장은 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누적이 됐을 것 같고 이 과정 중에 부부싸움 중에 이러한 날카로운 말들이 남편에게 갔을 가능성, 그래서 예. 이것들이 남편의 가슴 속에 계속 쌓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찰은 지금 피의자의 입을 열려고 노력하지만 예. 그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임의 제출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렌식해본다면 그렇죠. 아버지와의 오랜 문자 메시지나 통화나 이메일이나 편지 등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증거 발견할 수 있고요. 예. 또 현재 지금 체포돼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을 앞둔 이 피의자의 주거지 또 압수수색을 해서 일기장이나 메모나 사용하던 PC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다면 범행 동기를 피의자의 입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물증으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인터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학비까지 대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다, 남편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성격적 특성과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차이는 너무 큰데, 예. 즉 전초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70평의 그 아파트의 소유권도 전처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차례 그 압류가 그 되었었고, 또 지금 그 아들과 전처가 사는 소위 말해서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 또 화려한 뭐 이런 그 상태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엇인가 통제와 또는 존중의 여지 자체가 상당 부분 없는데, 이것에 있어서 아들은 엄마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노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이혼의 원인 자체를 예. 아버지에게 그 돌리고, 이것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 본인은 본인 생각은 안 합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나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정당화 합리화에 계속해서. 이유를 그 찾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고, 근본적인 동기는 이와 같은 것을 복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에 대한 공격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1차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2차에 관한 설명을 아직 안 했었는데, 2차 공격 행위가 바로 방화에 대한 준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 전처 명의로 된 집에다가 이나무를 설치해 둔 거. 그렇죠. 그 이나물에 대한 그 설치의 그 양식과 방법을 봐도 예. 그 15개 그 통에 이를테면 신나를 놓았고, 예. 이 15개를 9군데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는데 9군데 그 장소마다 그 도화선 자체 타이머가 작동되게 되었죠. 예. 이것은 뭐냐면 동시에 불이 날 수 있도록 다 미리 계획을 한 거죠. 이것의 이제 근본적인 그 심적 동의는 무엇이냐? 방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통상 보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증거 인멸의 목적,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방화광이죠. 불이 좋아서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복수입니다. 왜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여러 가지 그 감정의 해소 자체를 카타르시스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 아, 그래요? 그렇다 본다면 1차, 2차가 사실은 복수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상에 있다. 예. 그리고 테러범의 경우에도 1차 공격과 2차 공격을 나눠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방화라고 하는 예비 혐의로 경찰도 역시 구속영장에 그 범죄를 같이 넣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타이머를 12시 정오로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사람이 없을 시간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복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머를 이렇게 맞췄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범죄자의 범행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리화, 정당화. 그래서 이거를 중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트럴라이제이션 테크닉.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일정한 변명 같은 거군요. 예, 변명이죠. 예, 변명 예, 구실을 예. 어느 범죄자든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12시에 이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왜곡된 합리화와 정당화의 구실을 피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도주를 하면서도 어떻게 본다면 12시에 잡히든 또는 잡히지 않든 예.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늦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폭발하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방화가 생기게 되면 예. 무엇이냐 보여줄 수가 있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첫 번째는 복수인데 이 복수를 혼자서 사실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현시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안에서 보게 되면 손자 둘이 있었고 또 며느리도 있었고 예. 또 당일날 생일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그 대형 방화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목격할 수도 있고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의 그 복수의 마음과 이것이 카타르시스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방화 범죄자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예. 이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행하기 전에 경찰에게 그 자백을 해서 예. 결국은 이와 같은 대형 방화가 생기지 않도록 특공대가 조치를 해서 그 망정이지 예. 실제로 이거는 정말 동시에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신나 15통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그 극단적인 그 복수를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리고 싶었던 그것이 가장 큰 이 범행의 특성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들을수록 좀 끔찍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의문이 남은 게요. 경찰이 남은 실탄을 86발을 무려 압수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실탄은 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건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제 경찰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구매한 그 실탄 개수는 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행에 이번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일부는 장전되어 있고 일부는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용혁 교수, 이 처음에 쐈던 실탄을 언제 취득했냐? 20년 전에 했다고 했어요. 무려 20년 전부터 실탄을 모아서 86개까지 모아놨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탄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입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연유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가 인생의 변곡점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공격성이 발현이 되었고 총을 좋아하고 실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 발현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비록 그 조악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86정에 해당되는 사제 총기가 발견이 되었다. 또 이 제작도 스스로가 철공소에 가서 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뭐냐? 이것을 총열은 한 10몇 개였던 것 같은데요. 실탄이 86.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총신 자체가 10개가 이제 넘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다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본인이 스스로 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심리적인 해소감이 이 총기를 제작하는 데에 만들면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살인범들의 그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니고 자신이 제작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왜곡된 이 권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복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곱씹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심리적 생존 과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거에 그 발생을 했던 이 조승이라고 하는 이제 버지니아 대학에 유학을 가서 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총에 대한 그와 같은 이제 관심을 갖고 늘 총과 관련된 훈련도 하고 탄환도 모으고 그와 같은 모습이 이번 사안에도 결국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님은 이 86발 남은 이 실탄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좀 해석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을 설치를 했고요. 그 말인즉슨 자신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그리고 또 차량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다 안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추가 범행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제 총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실탄들을 모아온 게 20년 전. 예. 그런데 20년 전이 공교롭게도 이혼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결국 이혼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데 굉장히 중요한 정말 변곡점이 됐을 것 같고 프로파일러도 이런 부분들을 타고 들어가서 심리를 건드려줘야 이 사람이 입을 열 것 같고요. 예. 그 이혼 이후에 왜 실탄들을 모아왔는지, 왜 이런 총기들을 제작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차량에서는 또 다른 재료들이 나왔었던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 추가 범행을 꿈꿨다면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됐을 것인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분히 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탄은 80발 이상 가지고 있었고 총열, 총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10개 이상이 발견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행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윤 교수님.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 특히나 손주하고 며느리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 그 시기를 범행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또 뭘까요? 아까 잠깐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일이 본인의 생일이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특히 그 가족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생일날을 일부러 표적으로 삼았고 그래서 마치 이 장비장구를 준비해서 나가는 이러한 그 모습이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이 그 찍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떻게 본다면 이벤트 날이죠. 즉 관객이 있는데 그 예. 가족의 중요한 이 의미 있는 타자들이 바로 관객이 되었다. 예. 즉 손자 그리고 며느리.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이 상황이 그 모여지게 된 거죠. 아니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장소에 있는 어린 손주들인가 받을 충격 같은 거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합니까? 왜냐하면 그 본인의 지금 그 해야 할 목적 자체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공감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의 복부를 향해서 산탄을 발사하는 것도 안 했겠죠. 예.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그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물건에 불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왕래가 있었지만 예. 그 왕래의 그 과정 중에서 오히려 험담이라든가 나의 그 권력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예. 이제 그러한 인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처가 가장 아끼는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예. 일정한 복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건을 전해들은 제3자인 우리도 이렇게 예. 충격적인데 가족이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제 그분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지 상상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날 밤 사건 직후에 며느리는 두 어린 이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과 황급히 방 안으로 피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며느리는 범행 직후에 이 모습을 보고 실신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유족 심리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예. 피해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해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도요. 그런데 이건 변호사님 지금 전례가 없을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아버지 이 조모 씨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나 아니면 조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라고 해서 일반 살인죄가 이제 5년 이상인데 존속살해죄는 7년 이상의 그렇죠. 유기징역형으로 일단은 이 법정형의 최하한이 굉장히 또 상향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속살해죄가 없습니다. 부모가 혹은 조모가 조부가 자신의 자제나 아니면 이 손주들을 살해했을 때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예. 일반 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헌재에서도 이것은 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제 헌법 소송들이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요, 이 일반 살해죄가 적용이 되더라도 양형적으로는 자식을 살해했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1심에서는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2심에 가서 유족과 합의하지 않으면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다음 따라오는 얘기가 신상 공개인데
오히려 신상공개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신상 공개 대상은 됩니다. 이 범죄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 마지막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그러니까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이런 신상 공개가 단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법적인 조건은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규정에 보시면 피해자의 의사나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명예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가족 관계이고요. 예. 그 현장을 목도한 사실은 저는 이 손주들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라는 아동복지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피해자들도 가족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가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그 사건의 이 유명한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피해자 유족의 명예나 이 의사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신상 공개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후에 아마 며느리나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지인 등의 아마 의사를 좀 물어볼 것 같고요. 현재 며느리가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어느 정도 건강 상태 회복된 이후에는 이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범죄가 초유의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우혁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에 이와 같은 이제 그 불법 무기는 엄연히 그 위법인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이와 같은 것은 그 사회적인 불안감, 더군다나 그 도덕적인 공황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이제 범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모방 범죄와 그 관련돼서는 이런 것에 대한 불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유튜브나 이러한 같은 기사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엇이냐면 일정한 촉매와 활성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인 거죠.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예. 그 최근에 그 치안적 토양이 많이 바뀌었는데 소위 말해서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불쾌 감정을 전혀 면식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 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잠복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조금 문제점이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나도 저와 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조금 더 진화 발전하게 되면 유럽이나 서구 국가에서 발생하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공격 행위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그 상당히 우려점이 그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이와 같은 그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상에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의 사이버 수사국 등에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네티즌께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적극적인 제보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막는 이와 같은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규제,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포, 이 도검류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보면요. 이러한 이 위법한 사제총기를 소지하는 것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지금 이러한 이 해외 플랫폼을 든 SNS를 통해서 이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어떠한 설계도를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조금 더 우리 국가기관에서 청소년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신림역의 흉기난동 사건 등이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 그때 이러한 이 다중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글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발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실제로 검거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했더니 그러한 글 게시수가 현저하게 줄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또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이러한 제조법 등의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는 이러한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며칠 전에요. 이제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불륜이 발각되면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영상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isten. Are you two a couple? You two are legit. Yeah. Oh, look at these two.
Either they're having an affair or they're just very shy. All right, come on. You okay? Oh, what? Either they're having an affair or they're just very shy. All right, come on. You okay? Oh, what? Either they're having an affair. 보신 것처럼 패러디까지 양산하고 있는데 콜드플레이라 아주 유명한 그룹인데 이제 비춘 거예요. 그러다 불륜인 게 맞았어요. 맞습니다. 예. 밴드 공연 도중에 카메라가 이제 객석을 비추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근데 끌어안고 있던 남녀가 이제 전광판에 본인들의 모습이 나오니까 황급히 얼굴을 숨기고 떨어져서 뭐 앵글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장면 모두가 이제 전광판에 포착이 된 겁니다. 예. 이제 두 사람은 한 IT 기업의 CEO와 같은 회사 임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이 장면이 전광판에 비춰지면서 이 밴드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사람은 불륜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 장례가 웃음바다가 됐는데 예. 딱 두 사람은 웃지 못했겠죠. 해당 두 사람. 왜냐하면 농담이 진짜였으니까요. 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CEO고 인사 뭐 관련해서 임원이다 보니까 이 회사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 이 회사도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명이 아스트로노머라는 회사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테크 기업이었는데 이번 이 영상이 조회수가요. 7천만 회를 기록을 했고 관련 기사만 2만 건 이상의 이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명 자체에 대해서 검색하는 수가 이 구글에 검색하는 검색량 자체도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미국의 한 언론사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잘 모르던 테크 기업이었는데 저 짧은 영상만으로 화제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는데요. 이 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 좋은 일로 이 브랜드가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신뢰랄지 평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회사에서는 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저런 관계를 맺었다고? 일단 입사 전부터 그런 관계였던 건지 그래서 영입을 예. 한 건지 아니면 입사 후에 그렇게 발전한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해당 기업의 CEO로 알려진 남성은 2023년 7월부터 CEO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예.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성은 2024년 11월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 CEO인 남성이 평소에 이 불륜 상대 여성에 대해서 사람과 문화, 리더십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다. 이렇게 굉장히 치켜세우는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근데 여성이 능력이 출중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제 업무 능력과 개인 사생활은 별개니까. 다만 이런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정황. 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이렇게 좋은 평가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 해외 네티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CEO의 부인의 SNS를 찾아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전에 알고 있었을까? 이 내용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의 SNS 계정에서 이 남성의 이름을 이 남편의 성을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삭제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알았으면 뭐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알게 된 동시에 지금 전 세계가 알게 된 예. 셈이니까요. 분노가 컸겠죠. 지금은 이 SNS 계정이 심지어는 비활성화 처리된 닫혀진 상태라고까지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륜 사건이 발생한 즉시 회사에서도 대처에 지금 나섰는데요. 지난 18일에 이 해당 회사에서는 이 공식 조사에 우리는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바이런이 휴직에 들어가면서 공동 창립자가 임시 CEO까지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 불륜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이 사내에서는 지금 이 해당 CEO에 대한 해임 요구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 바이런은 이 해당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내면서 논란이 조금 수그러들었으면 좋을 텐데 앞서 저희가 봤지만 패러디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건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한 팀의 마스코트가 이 예. 장면을 재현한 영상이 지금 SNS상에서 1,900만 회 이상의 지금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또 글로벌 가구 브랜드죠. 이케아의 싱가포르 SNS 계정에서는 이 이케아에서 파는 인형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인형을 가지고 이 모습을 재현을 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이 외에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뭐 레고 버전이 있고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버전, 많네요. 여러 형태의 예. 패러디물들이 지금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우혁 교수님, 이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 패러디에 대한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이제 뭐 저작권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예. 있겠죠. 근데 그 저작권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뭐 동의를 한다거나 또는 이와 같은 그 영상물 자체를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 단순하게 이를테면 풍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런 저작권법의 우회적인 통로로 갈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일단 이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있어서 저작권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 이제 잣대가 되는데 예. 핵심은 결국은 동의를 받았느냐 또는 영리 상업적인 목적을 별도로 사용하느냐, 예. 이것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무슨 밈이라고 하는데 유행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걸 따라하는 거 놀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경기장이나 콘서트 가게 되면 이렇게 관객석 비추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이 특정 커플을 이렇게 가까이 잡으면 갑자기 입 맞추는 이런 액션을 하는 게 원래가 유행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커플들이 딱 이게 카메라가 잡히면은 갑자기 안 왔다가 카메라 비추에 놀라가지고 활짝 떨어지는 이 지금 저런 거요? 콜드플레이 밈, 네, 아. 저렇게 콜드플레이 밈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태가 경기장이나 콘서트홀의 이 전 세계적인 문화를 좀 바꿔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어제 구리시장과 관련해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리시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게도 저는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관내에서 열린 지역단체 야유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 여러분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보도 하루 만에 구리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제 백경현 구리시장이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SNS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식당 현수막을 보면 하계 야유회라고 적혀 있었고요. 식당 테이블에는 각종 술병이 즐비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날 구리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또 하천이 범람하면서 교량이 파손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0일이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폭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던 때였는데 시장이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리시는 해당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구리시 지금 상황만 봐도 여러 주의보가 내려지고 침수 피해 있었으니까 네.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걸 시장으로서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았는데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상황상 모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백 시장이 이 폭우 피해를 재난 상황실 등에 신고해달라. 그러니까 이 안전 문자를 보내달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리시 공무원들도 이 재난 폭우에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 본인 해명할 때도 비상대책 회의를 마친 후에 갔다라고 하니 비상대책이라면 이 폭우에 대한 비상대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 많은 지금 누리꾼들이 공분에 사는 게 시장은 야유회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구리시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이 같은 날 새벽부터 낮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이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밤샘 근무로 자신의 부하 직원들은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시장일 수 있는 시장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요. 이 사건을 지목한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공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예.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밝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백경현 구리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고은 변호사, 이 구리시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신상필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적용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을 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 직무를 유기해야 되는데 예. 아까 저 시장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비상대책회의도 마쳤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참석했던 야유회가 어떤 개인적 모임이 아니라 어쨌든 구리시 관련한 학예, 이 단체 야유회였다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이 직무 태만을 할 경우 또 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또 엄히 징계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신상필벌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를 내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고 징계의 대상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북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게 될 기쁨의 웃음소리, 부름없는 행복상을 그려주는 낭만. 일롱이는 파도를 해가려는 고속보트들의 경쾌한 질주와 운빛 몰입을 누비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것에 와보니 원수님 배려가 얼마나 큰지. 전국 각지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 손님들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관리국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해안 관광의 진미를 한껏 느낄 수 있게 관광 조직과 봉사 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동아대 교수, 한진명 전 베트남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통일부에서요,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전 정부와는 상당히 진보된 입장 표명인데 그러면 생각나는 게 금강산 관광이고요. 한진명 서기관님, 당시에 박광자 씨 사건이라고 북한 군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이 사건이 북한군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가로서 남북관계 문제에서 자신의 체면이 있으니까 공식적이지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예. 그러면 강 교수님,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서 사망한 사건이고 지금도 남북관계를 감안해요. 정부가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관광 재개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고 박광자 씨 사건 이후에 이 안전보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를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17년 거의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해외여행 가면서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뭐 개인 방송을 하면서 자유로운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촬영하고 이런 여행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북한의 관광이라는 것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또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관광이거든요. 예. 과연 이런 관광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갈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북한 당국이 이 관광을 재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가겠다,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 당국의 허용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나마 북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마도 외화벌이 정도가 됐는데 북한은 지금 원산 갈마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조성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주명 서기관님 지금 휴가철이에요. 지금 한창 관광객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TV나 방송을 보면은 이걸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북한 당국이 예상했을 때 북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자기네 예측했던 것보다 적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북한은 그 유치를 위해서 기존에는 중국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을 관광하고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들이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그이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관광 그 말하자면 하루는 외국인들 수가 늘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밖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서는 이제 비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정책을 취했을 텐데 예.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 수가 너무 적었다. 예, 너무 적으니까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강 교수님 저 시설을 만들어 놓은 시설을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러시아 관광객들을 겨냥을 했겠죠. 예. 하지만 지금 러시아 관광객들도 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뭐 대략적으로 $1,800 정도의 이 관광 입장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관광객도 사실 그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고급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시설은 올해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김정은이 가장 야심차게 만든 그 장소이고 지금 연일 북한의 방송에서는 뭐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시설에서 인민들이 이 휴양을 즐기고 있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김정은의 이 80주년 당 창건 기념을 위한 선전용으로 활용되었다가 이게 폐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결국 뭐 고급 리조트라든지 또 이 해안 갈마 시설의 그 해양 리포츠 시설인데 이걸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예. 결론적으로 뭐 중국, 러시아 관광객들을 받기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뭐 하나의 이 고철떡이처럼 그렇게 남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서 기관님 이 정도 금액이요. $1,800면은 지금으로 하면 250만 원 정도인데 내수라고 하죠. 네.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돌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북한에는 내국인용, 그리고 외국인 전용,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 그 때문에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철저히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가려고 하면은 갈 수는 있는 겁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국인들에게 허용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한된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모든 이 장소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거나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 외국인 전용이거든요. 그럼 강 교수님 이 대목에서 북한으로서는 외화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하면 앞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유화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손을 맞잡을 가능성은 어때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원산 지역들을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에 금강산 관광을 했고 또 경원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지구를 연결하면 뭐 한국과 북한의 관광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예. 북한은 지금 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한국 관광객을 받을 만큼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외화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분명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불변의 이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태인데 과연 북한 당국이 이 교시를 뒤집고 한국 관광객을 외화벌이를 위해서 받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희가 이 한국의 어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기대와 갈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북한 당국에 뭐 이 관광도 재개하려고 하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원산 갈마지구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선전이 됐어요. 근데 홍보 영상이라는 게 다 연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인데 서 기관님이 보신 그 홍보 영상에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다고 하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북한 주민들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나 북한 주민들 자체가 당장 그 연명을 하기 위한 이것이 더 바쁘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거기도 뭐 유오락을 지내고 문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당장 화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한 데는 이게 너무 정도가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에, 오히려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영상을 찍을 때 찍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찍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때까지 사회주의 체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북한은 여러 요원들을 동원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이용한다는 이 이미지를 북한 내부나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북한 내부에 이런 영상을 해가지고 뭐 선전용 이런 걸로도 활용할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사실 지금 북한의 모든 매체에서는 연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북한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노동당 시대의 우리식 관광 문화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광지구 자체에 지금 평소에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 뭐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이 저기 와서 이렇게 해양시설을 즐기는데 그 모든 것이 김정은의 은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김정은의 가장 큰 치적을 선전하고 있는 거고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당 창건 80주년 기념의 해이고 또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공식적인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도 바로 이렇게 정치 선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하나 짚어볼 대목이 저희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인터뷰를 했는데 신변 보호 때문에 음성 대역으로 저희가 좀 전화해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깨서 밥 먹고 7시 30분에는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요. 11시까지도 일해요. 돈 많은 사람들 술자리에 북한 여자 불러주면 5천 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관리자들이 응했거든요. 별달리 문제는 없었어요. 강 교수님,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북한에서 중국에 나가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세상에 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해외 노동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북한 당국은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부릅니다. 충성의 외화벌이. 네. 그리고 뭐 지금 인터뷰한 곳은 이제 중국의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러시아에 나가 있는 건설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결국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 외화벌이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요.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노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의 노동 기준을 정확하게 따지면 거의 2배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동법이라든지 뭐 노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외출할 때 이제 감시까지 붙는다. 그 얘기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공장의 기계화된 부품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이 북한 여성들의 열악한 실태를 아주 잘 세상에 지금 전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서기관 저런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듣기로는 북한 내부에서 그래도 저 중국으로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북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해외에서 미국의 달러나 가지고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거든요. 국내의 내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중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외화를 가지고 북한에서 환율적으로 계산할 때 굉장히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의 로망의 직으로. 로망일 정도예요. 그렇죠. 그게? 북한 당국에는 그 해외 파견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직종을 위한 실습 식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에서 어느 정도 몇 달간 실습을 거치고 뭐 걷는 방법, 서비스 방법 배워가지고 그다음엔 중국으로 파견돼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격 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이는 것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뇌물을 고았다? 그러니까 나가기 위해서 뇌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것은 북한에 있을 때 하나의 결점이거나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이 뇌물로서 말하자면 둥령이 되고 순환되는 국가 시스템이 모든 분야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북한에서 이제 해외 근로를 나가기 위해서는 300 내지 400달러의 뇌물을 고여야 한다. 이게 통상적인 수치고 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응당 지불해야 되는 당연한 걸로 알고 당연한 걸로 있다는 생각을 거예요?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럼 앞서도 뭐 강 교수님이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돈을 벌어도 그 번 돈 그대로 북한 근로자에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납급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치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앞서 잠시 말씀 주셨지만 뇌물을 줘서라도 그렇게 이제 나가면 하나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 살기보다는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라도 조금의 기회를 찾아보겠다라는 거니까 북한 당국의 이 내부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국가계획본이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 정도가 됩니다. 이 러시아에서 뭐 일용 노동을 해서 한 달에 $1,000를 바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이 인터뷰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루 14시간 노동 그리고 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먹고 입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도 다 청구를 합니다. 나가 있는 노동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한 달에 월급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 $100를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 노트에 그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100에서 먹는 거 뭐 $10 또 제하고 또 자는 비용 제하고 이렇게 모든 생필품을 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노동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 받는 돈은 없고 그 나머지 돈들은 대부분 다 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서기관님 지금 뭐 코로나 시기 때라고는 하지만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 심지어 성매매까지도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도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초기에 나갈 때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식당이나 이런 거 주문이 적어지다 나니까 그 일정하게 사장이나 이런 관계 부문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일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기순한 일부 탈북민 여성들, 중국에서 여성들을 만나봤을 때 그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런 불법적인 일을 당했을 때 북한 노동자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이 일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법률상 그걸 호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일반 주민들 속에 법적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견을 제기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직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의정활동이라는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강선 후보는 보좌진 갑질이라는 이런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보좌진의 증언도 또 있었고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이제 대통령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24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기님 오전에는 열흘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한을 열흘을 잡을 것으로 예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변인이 얘기하면서 왜 열흘이나 잡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24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열흘이라고는 안 했지만 최장 열흘까지 줄 수 있는 뭐 거다 보니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처럼 하루 이틀만 주진 않을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길게 줄 여지를 좀 줬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강선우 후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들까지도 사실 다른 장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고의로 지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보통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이제 해당되는 후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까지 고려해서 24일 정도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그 재송부 기간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25일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인데 그 기간 내에도 사실 그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바로 주말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의 여론의 변화나 분위기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열흘을 약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그 사이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더 보겠다는 거 아니냐 해석이었는데 이틀 당장 모레로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해석 여전히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열흘이라고는 생각 안 했고 이번 주말 여론까지는 보겠다라는 주말까지. 의지로 처음부터 하루 이틀은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일요일 날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시간을 준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든 당 지도부의 판단이든 뭐 혹여는 뭐 본인의 판단이든지 간에 앞으로 그런 변화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만약에 어제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임명 강행 수순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번복하면 타격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목요일로 재송부 시한을 정했고 목요일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바로 임명할지 또 며칠 더 여론과 말미를 볼지는 그건 대통령의 재량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틀만 재송부 기간을 줬습니다만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3일 사이에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추가 또 폭로가 나올 게 있다. 더 큰 센 게 있다. 또 언론에 지금 계속 또 추적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이 갑질 논란 의혹이라든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사실은 여론이 또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송부 기한 중에도 일부 언론의 추가 취재 보도 그리고 또 재송부 기간이 끝난 24일이 끝난다 하더라도 25, 26, 27 주말까지는 대통령이 고심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강선우 후보자만큼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의 촉발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그때 당시 법무장관 임명됐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걸 밀어붙여서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당시 청와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강행한 다음에 조국 사태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강선우 후보자의 지금 국민적인 감정이나 국민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아마 재송부를 24일 목요일로 한정했다고 그래서 임명 강행으로 결정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호 수석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영향을 좀 미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요청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래도 현재 여론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당이 또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직 의원이 이렇게 그 고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일정 정도의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현직 의원일 경우에는 보통 국회에서도 보고서 채택을 해줬고 그리고 보고서 채택을 정치적 이유로 해서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해 줬었는데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선우 후보가 후보직에서 낙마한다 할지라도 동료 의원으로서 다시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도 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선우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본인의 미래 정치 생명하고도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힘들 때는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일부 방패막이 역할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을 조금 가져오는 건가요? 부담을 좀 당이 나눠지는 뭐 이런 부분도 여당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부 의원님은 며칠 더 여지를 뒀습니다. 그런 반면에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통령실이 인사처리를 했죠. 과거 발언과 오늘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 비서관이 됐죠. 과거 발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폭도라고 거론을 한 것이 현재 정부와는 아주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인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국민통합 비서관 대통령실에 임명이 됐다 보니까 좀 검증 이거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네, 설마 저 정도까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임명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아마 당내 인사들도 많은 걱정을 했었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부글부글 했었어요. 부글부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한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그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것이 보수계 인사 중에서 특히 이제 정규재 TV 운영하시는 그 정규재 씨가 추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정도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추천을 하니까 보수계 쪽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 영역에서 추천을 해왔고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하려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하고는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쉽고 보수 쪽하고는 어려운데 그쪽을 잘 아는 분이 비서관으로 와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검증단 소속에서 이분의 생각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라고 봐요. 일단 신일 사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 특검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통합에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보수계에 그런 추천이 있었을 때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참모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검증을 담당하는 비서관 그 수석 정말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검증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공직자 모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인사처장을 맡긴다라는 것 또한 저는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증에 있어서 인정을 두는 검증을 하면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존재한다라는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저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도 있고 혹은 둔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부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실장님께는 그런데 이제 강유정 대변인 후임도 보수계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해서 이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통합비서관이 이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두고 신설한 비서관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맥락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자리매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워낙 당 내부가 복잡하고 할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까지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중도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 인사를 추천받아서 한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합리적 보수 인사를 데려가서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우 인사를 데려간 거 아닙니까? 지금 강준욱 전 비서관이 했던 책의 내용이나 발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 당에서도 같이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치면 전환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데려와서 중도 보수까지를 좀 아우르고 포용하는 협치의 어떤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건 뭐 좋은 문제제기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극우 인사를 꽂아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업자득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의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문제의식이라면 다음 후임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중도와 보수를 생각을 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오늘 강준욱 비서관이 정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던 걸 보면서 그럼 강선우는 저는 이런 또 국민적 여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었고 문제가 됐던 지금 인사에 대한 건데 지난 주말에는 이진숙은 낙마했고 또 오늘은 강준욱까지는 낙마했는데 그럼 강선우를 끝까지 안고 간다? 도대체 뭐지? 뭐 이것에 대해 저는 국민적 여론이 계속 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특검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 영상 한번 보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내 극우화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세력들이 다시 뭐 이게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얹혀가려고.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애초에 그렇게 하지.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 진행돼 왔어라고 여태까지 수사도 회피하고 어제 갑자기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점은 왜 이 메시지, 장문의 메시지를 냈냐는 겁니다. 먼저 김근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 극우 흐름에 얹어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어요. 김근식 시장님은 어떻게? 글쎄요, 뭐 극우화되고 있는 우리 당내 지금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고려보다는 아마 시기적으로 저 SNS 나온 게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날짜가 잡힌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 간접적 맥락은 김건희라도 어떻게 좀 보호해보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부인이라도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박정화 의원의 뒷부분 이야기는 100% 공감합니다. 저런 입장, 그러니까 나 하나로 족하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헌법재판소 변론 때부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임할 때부터 그다음에 특검이나 저 재판에 출정할 때부터 저는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만 본인 스스로는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자기는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어제 SNS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엄이 언젠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 모른다. 나는 홍장관한테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 각종군 특수전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재판정에 나와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너무 무책임한 태도고 자세였기 때문에 정말 본인 스스로 정당하다고 저런 나라의 비상대권까지 동원해서 그 불법적인 계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장군들이나 공직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들이었는데 어제 SNS에는 이제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나의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건 저는 뒤늦지만 그런 일관성이라도 가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는 게 특검의 수사가 남아있고 또 형사재판 지금 계속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지금 재차 구속이 된 다음에는 형사재판에도 출정을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제 나온 SNS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지만 하필 저 메시지를 낸 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된 날이다 보니까 결국에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서 낸 거 아니냐 해서 근데 복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도 정치 탄압이다라고 몰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쪽에 전환길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극우화될 우려가 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당의 지도부로 남아 있어야 그나마 정치적인 방패 역할이라도 해줄 테니 여기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혹은 이분들 뒤에 숨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거예요. 차기 전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림수가 함께 담겨져 있어 보입니다.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차기 전대에서 전환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들이 그 국민의힘을 지키게끔 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아까 박정화 의원이나 우리 김근식 그 실장님 같은 분이 당 지도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윤석열과의 단절을 굉장히 분명하게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데도 기대지 못하고 아무리 본인이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역사에서 이미 본인은 단죄를 면키 어렵고 그럼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저는 뭐 용서받기 어려운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정치적 술수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비겁할 수 있나? 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당당하게 수사받고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경호권 동원해가지고 결국 자기 체포영장 맞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비겁하게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저런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뽑았다니라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환기 씨로 상징되는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환기 씨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봤던 옥중서신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다른 군인들 다 풀어줘라. 내 하나로 족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제가 저거 당하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다구리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힘 의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들 뭉쳐서 전환기를 집중 공개하고 있거든. 제가 다구리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입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이제는 가입해가지고 국힘에 올바른 정당으로 만들어 가자고. 김구리 씨, 마치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됐는데 전환기 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참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우리 당이 참 암울합니다. 그리고 8월 22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잡혀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불안하고 암울한 처지이긴 하지만 오히려 8월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당이 정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영영 살아나지 못하고 폭망으로 갈 것인지라면 결정하는 중요한 전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기사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친윤 친한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좀 존재했었고 실제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싸움이 좀 프레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환길 변수가 지난 주말부터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우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극우 연대라는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안철수 의원도 만났던 지금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당이 친윤 반윤 친윤 친한으로 싸우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극우들이 와서 당을 접수하려는 이 상황. 과거에 우리 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과거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나왔던 전당대회는 그 신혜식이라는 신의 한수 유튜버가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컷오프를 시켜서 이게 부적격 판정을 내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전당대회 때는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가 또 최고위원 출마를 했습니다만 전부 컷오프 시켜서 부적격 판정을 했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김재원 최고가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고개 조아린 것 때문에 징계를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계엄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이 정신을 못 차린 상황에서 전환기라는 극우적인 정말 학원 강사 출신의 이 비정치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오히려 자기들 극우 세력들을 끌고 와서 이 당을 접수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일대 위기라는 생각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정말 당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하겠지만 지금 같은 극우로 점령당하는 만큼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당원들의 열기와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결국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구도가 짜여지는 게 한 전 대표 좀 고민하고 있는 한 전 대표에게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후보까지도 출마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는 전환기를 당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라는 입장을 안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재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하나가 돼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선 끝난 지 불과 2달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를 하는 당원들 같은 경우는 김문수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출마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낙선한다라고 하면 정치적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셈을 안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판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김구리 씨 당내 판세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3 대선에 우리 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예. 당연히 그 후보로서 영향력이라는 게 좀 남아 있죠. 저는 그러나 그 41%의 득표를 했던 김문수 후보의 그 표는 김문수 개인에 대한 지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송파병에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다만 예. 김문수 개인에 대한 지지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만큼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 사실은 그 지지를 얻었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라는 그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남아서 개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 김문수 개인에게 다시 그 지지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환길류의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그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도 묘한 또 긴장 관계가 또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단일화하겠다고 가장 선명하게 얘기해놓고 입을 쫙 찢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도 전환길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환길을 안고 가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전환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하고 또 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세력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도 좀 복잡한 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